제목은 2000년대 일상제한적 연극 경영이라는 것과 못한 것 같습니다. 요 바탕에 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때 그 웹페이지가 닫히는 바람에 금방 별로 읽은 사람이 없이 조금 사장된 글이어서 처음에 발제 제안을 받고 그걸 좀 다시 좀 활용해서 발표를 할까 했다가 근데 조금 또 10년 전의 관점인 것 같아서 좀 이제 사양을 했다가 제가 좀 잘못 알았던 게 발제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뭐 이사도 맡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성훈 선생님으로부터도 좀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나 실제 작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아서 제 작업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학술적인 작업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지 2000년대 주로 일상적인 연극, 일상 재현적인 연극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니까 조금 너무 좀 넓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어떻게 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재현적인 연극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시 좀 살펴봤더니 2000년대 후반의 연극평론 지면에 2007년, 8년, 9년까지 일상적인 연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공짜 구성이나 기획자다라는 코너로 잇따라서 지면이 마련이 되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연극이 너무 작아졌다 이런 우려 일색으로 세워졌다고 기억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2000년대에 주로 이제 히라테오리자의 과학하는 마음 시리즈라던가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좀 자연주의적인 그런 작업을 했을 때 이런저런 좀 비난과 힐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사소한 일상사를 그대로 묘사하는 장면들로 구성된 연극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나 이런 작품들은 당대의 사회질서나 고정관념의 모순에 대해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리얼리즘의 정신은 보이지 않고 세계관이 결합된 채 소소한 일상사를 편안하게 묘사해가며 관객을 엔터테인하는 연극들이 양산됩니다. 또한 기존 연극의 관습에 반하는 형식적인 탐구가 없고 배우들의 연기는 영화, TV 드라마 등과 차별되지 않는 왜소한 연기를 일반한다. 이런 것이 이제 비난의 주로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비판은 연극평론가들에게서만 나왔던 게 아니다. 대학로의 술자리에서도 요즘 대학로의 이른바 젊은 연극들을 보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라며 무대 공연만의 에너지가 거세된 채 TV 드라마의 카메라 연기와 하나도 다를 거 없는 아주 희말이 없는 연기들을 하고 있다. 개탄하는 선배 연극인들의 질책을 심심치 않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2010년대로 넘어가서는 이른바 중대극장의 시대가 서울 연극계의 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공공극장을 중심으로 특히 중극장 규모의 제작극장들이 늘어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대극장 연극 시대를 논할적이면 다시금 이른바 일상성의 범람으로 왜소해진 요즘 아이들의 연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젊은 극장 그래서 한국 연극이 대학로의 소극장 중심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젊은 연출가들이 소극장에서 일상적 표현에만 집중하면서 큰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연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젊은 극작가들 역시 사이즈와 스펙터클이 담긴 극작을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젊은 배우들 역시 TV 드라마에는 어울릴 사이즈 작은 연기에만 익숙해서 발성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른다. 그러나 연극의 분명은 어디까지나 소극장이 아니라 중대극장 제품이 있다. 그런 논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대 들어서 대두되었던 이른바 일상적인 연극은 그렇게 사방에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연극으로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챕터로는 그런 2000년대 일상재현적 연극의 등장과 제 의미를 제 나름대로 좀 의미부여를 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어떻게 연극을 경험했는지 90년대에 지금 비교적 좀 더 과격하다는 연극 또 메시지가 있는 연극들을
연극을 통해서 연극을 배웠고, 그리고 일본에 교환학생을 가서 히라타 오리자의 연극을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다시 일본 1년 교환학생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박근영의 연극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좀 뒤늦게 만났습니다. 청춘열차는 아마 1998년 초연일 겁니다. 뒤늦게 재공연을 봤는데 청춘예찬이나 대대손손 같은 박근영의 그 즈음 연극들에는 생생한 한국어 구어가 팔딱였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대학교 연극에는 좀 전에 부담스러운 연극과는 달리 일상적인 감각을 담은 신선한 연극들이 속속 나타났다. 내가 일상적인 연극이라고 인정하는 연극들, 그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연극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일상적인 연극을 논하면서 사실 다루는 의미 범위가 굉장히 좀 넓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일상을 거의 좀 자연재해주의적으로 모사하는 그런 면에서 좀 형식적인 특별함이 돋보이는 그런 연극들을 말합니다. 돌날 같은 경우는 실제 돌날이라는 연극은 최용훈 연출인데 연기가 굉장히 자연주의적이었다, 아주 일상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음식 무대에서 전을 부쳐 먹으면서 음식을 실제로 이렇게 요리를 했던 것 같은 게 그전에는 없던 감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를 마신다 하더라도 빈 맥주잔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연극적인 약속이 그 전까지는 당연히 지켜졌었습니다. 물론 저는 좀 그런 표현에 위화감을 좀 느꼈지만 기질상 거기라는 연극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번역극이지만요. 코너 에퍼슨의 작품인데 실제로 무대를 마시면서 배우들이 취해가면서 연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직전에 발표하신 그 전인철 연출가가 이때 강릉사투리 연기 지도를 하고 대사까지 다듬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극 중에 바다와 양산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객에게 등지고 옹크리즈 발톱을 깎는 한적한 일상의 묘사, 여백이 많은 흡작술이 무척 신선하게 느꼈던 수작입니다. 히라타 오리자의 연극하고 같이 이른바 1990년대 중후반의 일본 연극의 조용한 연극에 상륙을 알렸던 작품이고 그렇게 많이 인구에 회자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복기작 연출의 양덕원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덕원 이야기도 경기도 양평사투리가 구사가 되는 작품인데요. 배우의 즉흥적인 연기를 바탕으로 유의적인 연극을 주로 만들던 극단 차이물에서 거기나 양덕원 이야기 같은 작품들이 나왔던 건 한국 연극에서 새로운 감각의 출현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전까지 한국 연극들은 과잉된 연극이었습니다. 메시지 과잉이거나 에너지의 과잉이거나 감정 과잉의 연극이었습니다. 특히 제게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는 대사 화술이었는데요. 비일상적인 발성과 어색한 말투로 이어지는 대사는 마치 더빙 영화에서 성우들이 하는 대사 같아서 혹은 후시 녹음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아서 실감을 느끼거나 리얼리티를 느끼거나 몰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한 2000년대 전반의 연극들은 그 대사부터 딱딱한 표준어 문어체 혹은 번역어투가 아니라 생생한 불어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그런 대사를 일상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톤으로 말하면서 일상생활을 모사하는 세밀한 감각으로 무대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연극들을 보면 비로소 저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연극 무대 위의 세계가 일치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연극에서만 나타났던 게 아니라 TV 드라마, 인정욱 작가의 TV 드라마나 홍상수 감독의 생활의 가이드 같은 영화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영화가 후시 녹음에서 동시 녹음으로 넘어가면서 대사가 구어체적으로 되었던 그런 기술적인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 장르에서 실제 삶의 감각과는 동떨어진 관습적인 표현이 횡행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번역극의 영향이 크다. 서구 근대 연극의 수입을 고민했던 근대 초기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20, 30년대 한국의 근대극 선구자들 역시 서양 기구의 번역 상연을 통해 서양 근대 연극을 수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수입의 이식의 폐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한국 연극은 현대를 살아가는 자신들 삶의 세부를 리얼하게 담는 시도를 지그시 해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의견은 제가 히라타 오리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생각입니다. 한국 연극의 사실주의란 어쩌면 물화되는 세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석유 리얼리즘의 정신을 수입했을 때 낡은 낭만주의적 연극의 관습에 반기를 들며 현실 세계를 픽션하게 무대에 재현하는 데 힘을 기울였던 그 미학적인 과정은 제대로 밟아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서야 비로소 일상적인 감각과 무대적인 표현이 일상의 말과 희곡의 대사가 가까워지는 일종의 업무 일치를 이루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발견이나 박자화된 인습적인 표현으로부터 일상 생활 감각의 회복 말고도 당시 일상 재현적 연극 경향이 담고 있는 의미를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극장 연극 담론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의 연극이 대학로 소극장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장 공간에서 중대극장에 걸맞는 그런 연기 표현들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연기 면에서는 이번에 좀 새로 연극 평론지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건데, 배우들이 희곡 텍스트의 구속, 연출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율적인 연기의 영역이 보장받는 경향을 가속화시켰다. 희곡상의 인위적인 대사를 소화하며 자기적으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연출가의 일방적인 지휘를 따르기보다 배우의 본래적 자아의 충동이 더 존중받게 되었다. 이거는 좀 이번에 새롭게 좀 생각하게 된 건데요. 연극 평론 이 좌담을 보면 되게 이제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재미있더라고요. 예컨대 김방옥 선생님은 우리의 경우 너무 배우 자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억압된 연기를 해오다 보니까 그런 반작용으로서 자연인 연기자로서의 나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거기에 의존하라는 면이 요즘의 일상성의 트렌드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김철희 연출가나 이병헌 연출가를 얘기를 들었어도 그 전까지의 연극이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 희곡 텍스트가 사실 이렇게 일상적인 구어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의 감각을 발휘하기보다는 그 대사를 어떻게 보면 양식적으로 쓰여져 있는 대사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좀 다른 기술들이나 다른 의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기 그래서 그 전까지보다 예컨대 박근영 배우가 배우를 쓰는 방식, 연기를 시키는 방식인 것이 일상적인 자아를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의 연기가 텍스트나 연출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게 그 즈음에 2000년대에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창작자의 일방적인 발신이나 이미 전제되어 있는 의식과 감성을 강요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수용력과 같은 사고방식, 즉 표현의 욕구를 누르고 과잉된 표현을 절제하려는 의식이 커졌고, 창작자의 의도를 앞서기보다는 관객의 수용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챕터로 일상재현적 연극 경향이 남긴 것, 그래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요건 조금 이렇게 주서가 살짝 없는데, 대략 2000년대 후반의 연극들, 2000년대 후반에는 그런 일상적인 연극에 좀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하얀행두 같은 공연도 아주 자연주의적이라고는 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적인 그때 연극 경향을 의식하고 쓴 희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진아의 일동 28번지 차수기내도 어떤 그 일상성에 대한 그런 전작들이 그 전에 연극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분 남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번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2000년대 후반을 지나서 2010년대에 들어서면 특별히 더 일상적인 연극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기보다는 국내 연극하고 좀 이렇게 합류해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전에 이제 일상적인 표현들이 워낙 도드라지고 새로운 걸로 여겨졌던 것들에 비해서 그런 어떤 일상 레벨의 표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존의 연극하고 쌍방향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그 10년 동안 2000년대 10년을 전후로 해서 작가들이 대사를 쓰는 감각이나 배우들이 연기하는 감각이 굉장히 현저하게 변했다. 그거는 일상적인 연극의 어떤 기여라고 할까요? 그걸 영향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연기 메소드들이 많이 유입을 하면서 그런 연기 메소드들이 예를 들면 스타니슬람스키라든가 마이즈는 좀 나중에 더 유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배우의 일상적인 자아를 중시하는 연기 메소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텍스트나 배우 연출가의 억압으로부터 배우가 좀 더 자유로워진 자율성이 생겨난 그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연기들이 올드한 연기라고 업신 연기를 당하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2000년대 일상적인 연극의 흐름이 없었더라면 2010년대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예를 들면 다큐적인 연기의 감각이 수용될 수 있었을까,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챕터인데요.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아까 좀 드렸던 얘기입니다. 2000년대는 너무 이것도 연기야? 연기 안 하는 것 같아, 다큐 같아라고 인식되었던 게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그것도 연기이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연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겁니다. 예컨대 이제 연출가들이 그때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어떻게 연기해라고 말하던 연출가들이 이제 연기하지 마라는 디렉션을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연출의 디렉션에 연출의 주문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그 일상적인 세밀한 재현을 하면서 방법론이나 메소드를 갖추어갔다 하는 그런 예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상적인 연극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특히 메소드의 방향이 있다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실을 모사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보자면 히라타 오리자가 있습니다. 히라타 오리자는 그래서 번역극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일본어의 구조나 일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탐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어 특유의 문법 구조나 예를 들어서 일본어는 강약 액센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사의 어순이 중요하다거나 또 어미와 조사를 좀 중시해서 쓰는 방식, 또 일본인들 특유의 어떤 화법인 이렇게 구조하면서 말을 골라가면서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대사를 쓰는 기술로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구보시 연작 같은 거를 하면서 서울 옛 방언을 어떻게 좀 말하자면 카피할까 그런 걸로 워크숍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기 방법론을 좀 체계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이 있다면 아무래도 일상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시적인 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미시적인 방향의 연극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카다 도시키가 바로 그런 히라타 오리자를 발전시켜서 더 극단적으로 미시적인, 미분적인 그런 대사와 연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포스트 드라마의 방법이 섞여서 배우와 등장인물, 연기의 실제와 혹은 연극적인 공연적인 실제와 배우의 연기의 경계가 없는 방식의 극작하고 연기를 하고 그것이 드라마tur기 플롯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90년대 후반의 일본의 동안 연극하고 2000년대 한국의
적인 연극이 약간의 그때까지만 해도 시차를 두고 조응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포스트 히라타올리자 혹은 제로 연대의 연극들이 그 다음 단계로 좀 해당할 텐데, 한국에서는 그런 다음 주자들이 나타나기보다는, 그리고 더 미시적인 연극경에 예를 들면 주변 1m의 세계만을 그린다, 아주 지역적이고 아주 사적인 세계를 그리는 그런 연극들이 더 많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극단동 같은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방법론이나 메소드 같은 것으로 일상적인 연극이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2000년대가 이렇게 그 이전보다 극단의 집단성, 집단에 의한 메소드 창작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지고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경성 씨 마침 이경성 연출가님 발표를 또 해주셔서 이경성 연출가의 아까 얘기 나왔던 몇 가지 방식의 대화들에서 버바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버바텀 장면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카피를 하는 건 줄 알고 막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 연극에서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프로그램북에 좀 그런 코멘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기술적으로 카피하는 시도를 하고 싶었으나 이제 좀 그런 방향, 그게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안 되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시절에 저는 좀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연극이 기술적인 부분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비포 앤 애프터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이경성 씨의 비포 앤 애프터에서 박근혜 연설을 카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보이스 코치로 가담했던 최정선 선생이 가지고 있는 호흡 메소드가 있어요. 그거를 그 연기에 이렇게 입혀서, 그래서 박근혜의 연설을 좀 어떤 방식으로 카피를 하고, 박근혜 악어의 눈물을 이렇게 성수연 배우가 눈물을 흘리는 작업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방법론이나 메소드에 의한 의미가 있고, 또 그게 작업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연극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후에는 여러 가지 또 메소드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것들이 대학에서의 연기 공연이나 이렇게 어떤 연기 코치들에 대한 작업으로 이루어져서 아마 집단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그런 식으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00년대 이른바 2010년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작업은 좀 없지 않았을까.